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월 15일 새벽 1시 15분이 넘었는데요. 자, 빠르게 그리고 간결하게 여러분께 마지막 심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 대해서 선전 최후 통첩을 했어요. 뭐냐, 불체포 특권하고 그 다음에 세비 반납 어떻게 할 거야? 딱 제대로 때렸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어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근실, 송파, 지금, 병이죠. 가불병. 송파 병 위원장이 지금 열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말이죠. 배현진 의원이 송파 갓과 을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서 아까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해석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해시태그를 올렸어요. 이것이 이제 자극을 헌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근식 지금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이 관련 반박문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외신 관련 뉴스로서 대만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 이번 선거와 관련된 국제정치적인 함의, 이거는 뭐 제가 간략하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저도 이제 최근에도요, 이 몇몇 부정선거 관심이 있는 이 관련 인사들로부터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대만의 경우에는요, 우리하고 근본을 달리하고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그 비현대적인 방법도 같지만 하나하나를 수개표를 해요. 그리고 전부 개방합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냐.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 예, 요 점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좀 원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신 내용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선희 지금 북한 외무상이 전격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날아갑니다. 그 함의를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박성준 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요. 가방의 간사인데 박성준 의원이 일종의 MBC에 대한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 공영방송 자격 있나? 이거 재검토해야 돼. 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그냥 차제 확 그냥 MBC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지금 이제 거의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이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해서 한 15분 정도 내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이 민주당의 이 강한 반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발 생각보다는 좀 세요. 그런데 이제 센 것도 아니죠. 뭐 통상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 습관적인 문제 제기죠. 잊을만 하면 꺼내드는 게 뭡니까? 이 검찰의 특활비. 그래서 검찰 특활비에서 꺼내는 게 또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이제 위원장 요 두 분을 세트로 공격할 때 쓰는 아주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특활비 문제예요. 요거는 뭐에 대한 반발로 나왔느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하라.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라. 요렇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경고문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 작전으로 이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면서 요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거, 이거는 자기네가 이미 법안으로 다 내놨고,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도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내놓은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면서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요, 뭐라고까지 그 비판하고 있느냐, 이 워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품격이 있느냐, 공당 자격이 없는 것이죠. 뭐라고까지 하고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후안부치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답을 내달라. 뭐를? 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사용했던 2억 5천만 원,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 부정사용, 부실 공개 혐의에 대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는 또 하나, 이제 해외 순방 비용을 또 여기다가 덤태기로 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해외 순방에 578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도 실패한 거 아니냐. 순방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뭘 하나 얻느냐.
이제 얹을 수 있는 모든 공격용 소재는 다 갖다 얹는 거예요. 자,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이 특공법, 이거 윤 대통령한테 직언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한동훈 위원장도 5천만에 언어를 좀 써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여의도문법 안 써. 국민문법 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을 해서 때리는 이 얄팍한 저질 공세. 한심하다. 이런 이 정당, 이 파트너 정당하고 협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런 파트너 정당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차제에 아예 없애버릴 수 있게, 그러죠? 아예 그냥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탈당한 새로운 창당파들이 그야말로 대대적인 세를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이낙연, 그 다음에 비명사인방의 신당 이 성공을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미래대연합, 이런 이제 신당 세력들,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요, 신당 창당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오늘 나왔어요. 바로 이제 이 비명 3인방이 주도하는, 그리고 그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에서 뛰쳐나온 두 분이 이어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연합 가칭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낙연, 그 다음에 조응천,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이원욱,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미래대연합, 여기에 대표는 지금 조응천 의원이 맡기로 되어 있고요. 김종민과 이원욱이 두 분이서 사무총장과 원내 지금 대변인, 원내 총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들이 이제 합종연회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 빅텐트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하려면 어떤 지금 과제를 안고 있느냐. 자, 그래서 우선요, 제1변수는 주도권을, 과연 지금 이제 제일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낙연과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1변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는 이미 야권 내부에서 총선 불출마, 그리고 대선 불출마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요, 총선은 내가 안 나온다까지는 했지만은 대선은 이낙연 측근들이 지금 거기까지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반격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대선에 꿈이 없다? 그러면 뭘 하고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의 대선 지지율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안에 있는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대선, 이게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합해지면 또 이재명, 이준석이 하고, 그리고 이낙연과의 대권 경쟁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권까지 내다본다면 이 주도권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미 말이죠. 이준석의 경우에는 나는 텐트는 싫어해. 텐트는 뭐 군인들 맨날 옮겨다니는, 그러다가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이거 떴다박 싫다 이거예요. 자기는 큰 집을 짓겠다. 그리고 떴다박이라는 개념은 이번 총선 때만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2027년도 대선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권 내려놓기가 가장 큰 변수인데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과 가치,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이 창당 세력들 간에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낙연의 진보 스펙트럼하고 그리고 이준석의 보수 스펙트럼이 이게 공감대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충돌 국면에 있고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변수가 되고요.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선거제도, 즉 연동형을 갈 거냐, 과거같이 병립형을 갈 거냐. 만약에 연동형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연대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연동형으로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같은 경우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왜? 연동형으로 가면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지지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 신당 창당 하나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동형이 된다면 개혁신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이준석이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3세력들의 조기 합당론을 지금 이준석의 경우에는 좀 경계하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비빔밥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일단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 그 다음에 비전과 가치, 그리고 이 선거제도 요 세 개가 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이 요 세 명하고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의 이제 박정훈 TV조선 국장, 이 왼쪽입니다. 맨 오른쪽이 김성룡 대통령실 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일종의 이제 유대를 과시한 것이죠. 유대를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돌리는 거, 이걸 보면은 나는 요 두 사람을 밀고 있어. 이런 지금 시그널을 유권자들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근식 교수가 잔뜩 열이 받쳐 있는 겁니다. 자, 열이 받쳐가지고요. 이 페북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지금 여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지만은요. 딱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맨 위에 이 김근식 교수가 쓴 말을 보면은요. 송파가 시끄러운 이유, 친윤 호소인의 골목대장 놀이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쭉 쓰고 있습니다. 요 글 내용을 여러분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핵관 호소인의 골목대장 놀이 때문에 송파가 지금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 관련 기사, 이 사진까지 다 올리고 있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뭐 올라도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래서 한동훈 개인 이끌을 넘어 우리 당이 환골탈태의 전면적 혁신을 보이지 않자면 아직도 승리는 불투명하다. 김장연대는 몰락했지만 여전히 핵관 잔당과 핵관 호소인이 설친다면 우리 당이 이제 핵관 잔당은 누구냐? 배현진이고요. 핵관 호소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조선의 박정훈 국장하고 그리고 이제 김성룡 행정관이 이제 핵관 호소인이 되는 거겠죠. 설친다면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서 돌리는 거가 설치는 거죠. 우리 당이 진정 변했다고 누가 믿겠냐? 한동훈 비대위원은 밖으로는 용산 뜻만 쫓는 자판기 정당에서 벗어나고 안으로는 핵관 잔당에 대해서 혁신적인 공천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수도권 승리를 가능케 한다. 이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약간 일격을 가하고 배현진과 요 두 명도 일격을 가하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본인 지지해달라는 안 썼지만은 그러니 나밖에 없어. 혁신도 하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배현진 의원이 지난 2일 날 김성룡은 송파 병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룡 행정관하고 떡굴 먹는 사진을 갖다가 페북에 올리면서 힘내자 이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리고 지난 7일 날에는 이 박정훈 국장하고 김성룡 행정관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갖다가 SNS에 올리면서 송파 가족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금 김근식 위원장을 굉장히 자극한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먼저 박성중 의원, 박성중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박성중 의원이요, 미디어 투기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성중 의원이 상당히 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이 바이든 날리면 이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이 이제 이 과방위의 이제 간사거든요. MBC 공영방송 자격 박탈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 자격을 재검토 안 하니까 자격 박탈하는 밖에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MBC가 조작 방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해 놓고서도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데 더 이상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통통신위원회가 MBC 공영방송 자격 여부, 재승인 그리고 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이런 자막 방송에 대한 심의를 빨리 진행해서 MBC를 빨리 별도로 징계해야 된다. 요거를 또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자막 방송, 이거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 이거 방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방기 문제를 추가적으로 또, 이 방심위에서 심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권태선 이사장이 지금 이 법원에서 법원 재판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지금 이사장직을 그대로 사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BC가 이 판결문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이미 공영방송 자격을 상실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영방송 자격도 상실했지만은 언론을 갖다가 지금 왜곡시키는 어마어마한 그 책임을 지금 이 MBC한테 지워야 되는데 요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이 공영방송으로의 자격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가 말이죠. 제대로 이걸 심사해가지고 아예 허가를 박탈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요 내용은 이 방송통신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는요. 대만 투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사진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야, 이 투표용지가 말이죠. 이 옆에 길이가, 가로가 그러니까 50cm고, 세로가, 이게, 세로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세로가 10c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cm면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50cm? 예, 그리고 10cm.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야말로 눈으로 다 아주 쉽게 보이게, 예,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가장 기본 조치가 아니냐. 대형 이 페이퍼에다가 투표용지 하나를 딱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도 지금 딱 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펼치면서 기표된 후보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다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수기로 다를 정자를 써가면서 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게 이제 숫자를 옆에다 발을 정자를 이제 하나씩 적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1996년부터 대만이 직선제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수개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지금요, 우리는 뭐, 여기에 이제 개표할 때 들어가서 한번 보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 자, 이거 보십시오. 요 안쪽에 이렇게 큰 투표용지를 벌리고 있고, 요 밖에 창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이 대만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투표표, 이거 현황을 전부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대만 인구는 우리 한국 절반도 안 되는 2,400명밖에 안 되는데, 운영 투표소는요, 무려 몇 개가 되느냐? 17,095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대선 때 우리는 몇 개의 투표소를 운영했느냐? 이거보다 훨씬 작은 14,464개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본인의 고향에서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사전 투표도 하면서 이게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니까 전국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를 통한 이 투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이버 투표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 때문에, 사전 투표는 전부 다 그래서 사이버로다가 신상을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왜? 아무 데나 투표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부정선거의 요인이 있는데, 지금 대만은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해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요인을 지금 대폭 줄여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15, 16, 17, 3일간 지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자, 러시아 외무상은요, 작년 10월 달에 북한을 방문했고, 그 답방이 되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지금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이 미사일은 북한이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이 군사적인 첨단 기술 지원을 받고, 그리고 농업특구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낮은 핫산 프로젝트 재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리고 러시아 단체 관광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요, 상호 보완적 이런 관계를 계속 해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만 선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한미일, 그 다음에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세지는, 강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라는 점을 이번 그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대만 요것 관계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선거는 한마디로 이제 미국을 선택한 것이죠. 중국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대만 선거 이번에 말이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의 의미는 8년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속 3번 지금 현재 당선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라이칭더 이 후보가 40.05%, 그리고 이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의 이 후보는 33.49%. 그래서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민진당이 연속 3번 집권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민진당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민중당의 커원주 후보가 26.46%. 그래서 이 민중당 이 커원주 후보가 26.46%를 획득하는 바람에 이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96년도에 직선제 도입한 이후로 8년 주기 정권 교체 공식이 깨진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의원, 거의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113석 가운데 국민당이 52석, 1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민진당, 대통령 정당은, 총통 정당은 51석. 그래서 이 국민의 당, 즉 국민당, 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건 똑같죠. 그리고 민중당은 8석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큰 이제 대외 관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은 이제 완전히 참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긴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라이칭더 정권이 탄생은 됐지만은 지금 야당을 지금 국회를 갖다가 야당한테 뺏겼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 이러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대중 외교가 뭐라 그럴까요? 좀 전략적으로 섬세하게 지금 이제 외교가 외교를 펼쳐야 하는 그런 외교적 부담은 여전히 큰 과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오늘 신화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